예. 직접 사과를 하고 세월호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겠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하나의 어떤 또 뭐랄까요 특징을 보면 전임 정권에서 사실 잘못했다라고 보통 국민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는 그런 이 양상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번 세월호 유가족도 사실은 그런 의미, 정부의 입장에서 뭐 사과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좀 이렇게 안 풀렸던 어떤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풀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직접 또 보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현직 대통령일 때 사과하는 것과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발생된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에 대한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여기 바로 사과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잘잘못 자체가 역사에 기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과를 잘못하게 되면은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이게 또 사과를 잘못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했던 부분들을 사과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갖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예. 문재인 대통령 사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우리 맨 얼굴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만 침몰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이 침몰하고 또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다 함께 침몰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발언할 당시는 의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의 신분이 됐습니다. 예. 아픈 사람 보듬어 주고 위로해 주고 사과하는 것 너무나 대통령으로서 보기는 좋은데요. 저 당시는 그런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유민 아빠 단식 농성장에 같이 갔던 그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민아빠 단식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동조를 하시면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게 그 단식에 동조하는 것 뿐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정치인이 당사자의 마음을 같은 고통을 껴안아 주는 게 제일 첫 번째 덕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식에 동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 이제는 국정 운영 방안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감정적으로 소원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지금 유가족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과거 정권의 잘못에 대한 사과였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과 정책 행보는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최근 트렌드는 사과 정치라고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 아픔을 좀 보듬으면서 사과를 했죠. 공식적으로 정부가 사과를 했고 오늘도 아마 그런 비슷한 어떤 양상이 보일 텐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점을 찍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논란이라든지 혹은 진영 간의 어떤 그런 이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습기는 좀 다릅니다만 세월호 문제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에서는 좀 진영 간의 어떤 그런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마침점을 찍어 나가는 그런 행보라면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약에 반대 찍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상당히 이 지지를 보낼 텐데 이 문제가 자칫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어떤 그런 진영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그건 역시도 사실은 이 안 하느니 못한 어떤 행사가 아닐까. 그래서 마침점을 찍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그 말씀에서 제가 중간에 질문 좀 드려보면 과거의 정권에서 이거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죄송이 아니라 이거 잘못했다에 기억시키는 데 방점이 찍히면 조금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풍자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들이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것은 사과 정치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부담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사과라는 의미가 국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감정 전달이 뭐냐 그러면 감동과 공감입니다. 즉 이러한 사건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국민적인 관심과 혼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인 만큼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다는 것은 전 정부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국민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거 정부에서 했던 일들은 상당한 적폐적 의미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5월 9일 날 대선이 끝나고 5월 11일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 신문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뭔 얘기를 했냐면은 턱조입 활동이 마감되는 게 굉장히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등등을 이야기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오늘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여기에 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발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사건 자체는 종결적 의미보다도 진행적 의미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짧게 총장님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청와대 일을 하셨잖아요. 네. 내일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합니다. 근데 산무라 그래서 뭐 과거에 좀 약간 뭔가 꽉 짜서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없이 질문 순서도 자유롭고 이렇게 손들면 질문을 받아주는 그런 그렇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뭐 소통 느낌으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과 장소에서 이제 파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식이 파격적이라는 것은 방금 앵커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동안 춘추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을 만들어졌을 때는 질문 내용을 좀 공유를 하거나 또는 질문 순서를 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관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했다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은 이것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질문 순서도 없고 질문 내용도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취임 100일을 앞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반적인 정책 평가는 현실을 외면한 채 실천 전략과 방안이 없는 달콤하고 솔깃한 정책으로 국민을 최면과 환각에 빠뜨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이수 변호사님께 질문 드려볼까요? 최면과 환각에 빠뜨렸다. 좀 야박하네요. 야당 입장에서. 뭐 저게 진심인가요? 아니면 정부를 좀 공격하기 위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한 건가요? 좀 이제 이전 정권하고 굉장히 대조되게 형식 파괴적인 이런 모습들이 이제 소통에서는 이제 성공을 했죠. 그 소통이 지금 뭐 내일 그 기자회견에서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내용이 얼마나 담아질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게 미리 짜진 시나리오가 없는 이런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실력이나 콘텐츠가 있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까지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형식이 내용을 다 이제 또 규정해내는 것 같아서요. 그런 걸 왜 이전 정권에서 못했는지 참 안타까운데 저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그 지적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공공부문 일자리 거기에서 178조 그 정책과제에 대한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했을 때 좀 굉장히 나이브한 그런 또 러프한 그 대안만 제시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 제일 큰 문제를 의료보험 급여를 확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지금 누적돼 있는 30조 쓰면 된다라는 그런 게 좀 그거는 진영을 떠나서, 그러니까 주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 재원이 어디냐 했을 때,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 전혀 없다. 그러면서 자꾸 주는 정책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저런 야박한 평가를 들어도 별로 크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국민들의 70%의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이렇게 계속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정우택 대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촛불에 취해 있다. 실망과 무능, 독선과 포퓰리즘. 뭐 당연히 야당이니까 여당을 공격하는 건 맞는데 조 변호사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일정 정도 독선 내지 포퓰리즘에 대한 방금 이수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런 부분에 대한 비판받는 영역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각의 차이겠죠. 뭐 야당이라는 정치적 위치 때문에 좋은 이야기만은 해줄 수 없을 거고 또 100일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본인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다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70%를 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성적인 비판보다는 정책의 미비점,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던 정책의 미비점
관점을 화두로 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이런 감성적인 언어보다는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가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어제 경축사에서 안동 임청각 얘기를 해서 어딘가 뭐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배우 이서진 씨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서진 씨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이제 이 임청각이 우리가 지금 어저께부터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석주 이상용 선생의 고택 아닙니까? 생사이기라고 독립운동가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살이라는 영화를 본 다음부터 굉장히 관심이 있게 된 게 신흥무관학교였거든요. 신흥무관학교를 만든 분이 바로 이상용 선생입니다. 근데 이상용 선생이 이 임청각도 다 팔고 그 돈으로 만주에 가서 세운 게 신흥무관학교거든요. 그런데 이 임청각을 다시 구입을 해서 가꾸다가 정부에 이제 정부가 관리해 주십시오 하고 넘긴 분이 고 이보영 선생이세요. 이보영 선생이 이 고성 이 씨의 그 후손인데 이 이보영 선생의 친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성 이 씨의 가문의 사실은 그러니까 그 후손이죠. 이서진 씨. 아니 뭐 대통령께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동 중에서 일부 비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독립유공자의 집이 일제에 의해서 철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걸 바로 한다. 이거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일제 보호복에 대해서 99칸 고택이 지금 50칸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철도가 가로지르고 있고 이건 뭐 상당히 역사적으로 뭐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뭐 저희들은 이제 정치평론가니까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좀 이성적으로 본다면은 어쩌면 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동진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최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낙연 총리가 티키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휴가 때. 예. 거기에 가서 유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유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생가들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이제 휴가의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이제 8.15 경축사를 통해서 안동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이낙연 총리가 여기 들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뭐 정책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야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TK가 보수의 본산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거기에 근간에 유교적인 어떤 부분에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아우르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임청각 언급을 한 게 불과 어젠데요. 방문객이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뭐 정신없어요. 임청각을 둘러보러 오는 사람이 어제 부쩍 늘었어요. 평소 100명이었다면 어제는 300명 가까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 지금까지는 뭐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경축사에서 언급해 주심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왜곡된 역사들, 바로잡지 못한 역사들이 알려질 것. 그 덕에 임청각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으면 고맙다는. 예, 뭐 대통령께서 하는 행동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떻습니까? 저렇게 한번 관심이 되면 지속적인 관심이 아니고 여러 번 경우에 화제성으로 됐다가 또 국민들이 잊고 이상용 선생 오늘 기억하지만 한 달 뒤, 1년 뒤 기억할까요? 이게 이제 고성희 씨 종택인데요. 이 우리나라 이 고택들이 가지는 운치가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개발이라고 할까요? 보존이 잘 되면 관광지로서 명맥이 끊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거든요. 앞에 이제 배산임수가 전형적이고. 그런데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이 보존 정책이 2014년부터 안동시에서 하고 있었어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함으로 해서 더 박차가 가해지고 그리고 훨씬 더 이제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쉬워지겠죠. 이런 표현할 때 왜 열매를 따먹는다 이런 얘기 우리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런 공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 보훈에 대한 그리고 이제 후손들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 얘기까지 나온 건데, 글쎄 이전 정권에서 그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했던 것이 마치 이제 건국절이라든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뭐 그 함의가 약간 받아들인 느낌에 이전 정권은 뭔가 친일적인 정권 그렇게 얘기는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좀 또 다른 진영 대립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또 이런 거대로 보존을 하고 또 뭐 건국절 논란이 또 이제 지금 뜨겁습니다만은 그거는 정치권이 좀 너무 개입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는 임청각이 2014년이면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때부터 안동 씨가 저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만 동진으로 해석하셨는데 한해서 떠주시죠. 뭐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런 대통령이 어디를 가고 어디에 가서 메시지를 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입니다. 사실상 이런 것을 저수로가 전략이라 그러면 참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임 정부가 못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이걸 소위 말해서 PI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서 대통령 행보 작업, 이미지 작업인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과일 바구니에 담긴 바구니가 예뻐야 사과도 맛있다라는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I 작업이 실질적으로 노무현 때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네, 처음 시도가 됐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략 전술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 없이 그러고 아주 용이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정치적 해석과는 상관없이 임청각 기회 되면 한번 가셔서 고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교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